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우리 준원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원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까?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패러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일반적인 그런 패러디면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패러디라 해놓고 이런 표절, 이런 건 좀 안 좋다 생각합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뭐 패러디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원작을 뭐 그대로 뺏겼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패러디를 뭐 빙자한 뭐 그런 원작 뺏기기 뭐 이런 거라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거는 그 개인의 어떤 그런 인성의 문제고 그 부분에서 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패러디라고 하는 부분들이 새로운 창작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패러디는 어쨌든 되도록이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작가님들이 책 제목을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이라 지었다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미디어, 영상 이런 거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알려주고 뭐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이런 꿀팁들도 좋아서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이라 지었다 생각합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우리가 어쨌든 현재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미디어를 단지 그냥 받아들이는 것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그 미디어를 자기가 활용해야 하는지 또는 미디어에 대해서 해석해야 되는지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미디어를 슬기롭게 이용해라 라는 어떤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은 이 여러 가지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흥미로웠나요? 저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게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저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 얘기가 나왔고 게임도 공부가 학습 이런 게 된다는 그런 말이 좋아서 되게 이런 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게임 부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흥미로웠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는 게임이 미디어야?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게임도 미디어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그런 점에서, 이 장이 뭐, 흥미로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준원이. 준원이가, 뭐, 좋은 문제들 제기를 해서 우리가 준원이가 제기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서 또 선생님하고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마지막에 얘기했던 3부의 5장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게임 그 편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165쪽이지. 자, 왜 게임이 미디어라고 주장하는 거? 어떻게 게임하고 미디어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야? 어, 어쨌든 게임도 어, 게임하는 것도 미디어와 관련이 있어서 이거. 어떤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 음, 미디어가 음, 컴퓨터, 음, 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디어 학자, 유명한 사람, 요 사람 이름은 준원이가 알아둬야 돼. 자, 이 168쪽에 소개되고 있는 미디어 학자 누구? 두 번째 문단에 나오지. 어, 두 번째 문단이요.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아, 누구? 마셸 릭루원이요. 그렇지. 마셜 맥루언이라는 학자, 미디어 학자인데, 이 사람 이름 그 준원이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 근데 이 마셜 맥루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 이 책에도 소개되어 있지, 뭐. 미디어 그 자체가 이미 메시지다. 미디어 그 자체가 이미 메시지다라는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이야? 어, 메시지는 미디어다. 메시지는 미디어다? 라는 뜻이다? 자, 어, 그 말은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미디어, 메시지가 미디어가 아니라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거야. 메시지가 뭐야? 메시지요. 음, 그 대화할 수 음, 있는 그런 그렇지. 것이요. 대화거리, 생각거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메시지지.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 그 사람이 말하는 바, 전달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그런 걸 메시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바로 그 다음 장 읽어보면 알아. 다음 문장.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미디어가. 어,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고 그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세계를 읽고 이해하게 됨으로써 펼쳐지는 새로운 변화 자체가 이미 메시지라는 말이다. 그래서 게임 등장 자체로 이미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메시지이다. 자, 여러분, 거기까지. 즉, 게임이 없었을 때와 게임이 있는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면,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야? 미디어라는 거야. 이해가 가? 네. 그래서, 그러면 게임은 뭐냐? 거기 둘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컴퓨터 게임은 둘째 문장, 둘째 줄. 어, 여러분도, 아니, 둘째 문장. 168쪽 둘째 문장. 둘째 줄, 둘째 줄. 아, 특히 컴퓨터 게임은 문화, 음악, 미술, 영화, 사진과 같은 기존의 모든 미디어가 디지털 기술에 의해 하나로 합쳐진 미디어나 마찬가지이다. 어, 우리는 거기까지. 자, 게임이라는 거 자체가, 문학, 음악, 미술, 영화, 사진, 여기 각각 미디어인데 이 미디어가 다 뭐해? 종합되어 있는, 종합 미디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해가 준호나? 네. 정말 그래, 게임이? 어, 게임하고 문학하고 뭔 상관이야? 그게 응, 스토리가 있는 게임은 문학과 관련돼 있어. 그렇지. 게임인데 그 안에 스토리가 있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 요즘에 그 게임들 중에는 스토리가 있는 게임 있잖아. 음악은 음, 음악에 관련된 게임이 있어요. 음악이 관련된 게임만 있는 게 아니라 게임 하는데 음악이 없는 게임도 있어? 소리가 안 나는 아니요, 게임도 있어? 아니요, 대부분 뭐 음향이 되었던 간에 뭐 곡이 되었던 간에 대부분 어쨌든 음향 효과가 있잖아. 음악적 요소를 사용하잖아. 게임에서. 뭐 총을 막 푹 쏜다던가 뭐 팡팡 터뜨린다던가 뭐 띠링띠링 뭐 이렇게 뭐 포인트 획득할 때 뭐 무슨 소리라던가 어떤 그런 음악을 이용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미술은 어, 그 화면 자체가 음 이제 미술적인 게 있어요. 그렇죠. 화면 자체가 그 장면 자체가 미술적인 시각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갖고 있잖아요. 영화는 영화요? 음 어, 어느 한 게임이 영화를 바탕으로 만든, 그렇지. 영화를 바탕으로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그 게임 안에 그 영화적 요소가 있잖아. 영화라는 게 뭐야? 어, 극장 가서 보는 극장 가서 보는 거죠. 화면 안에, 영상 안에 인물들이 뭐 펼치는 어떤 그러한 연기를 펼치는 것들이 영화잖아.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게임 안에 있다는 거지. 그다음에 사진, 어, 그 화면 자체가 사진이기도 해요. 그렇지. 그런 요소, 이러한 것들이 종합되어서 게임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자체가 이제 미디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미디어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168쪽에 게임은 어, 뭐라는 거야? 롤인 동시에 미디어인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다. 음. 어, 그래서 게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전에는 뭐 장기나 뭐 이런 부분들이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게임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걸 주장하고 있냐면 스토리텔링을 담겨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아까 이제 이야기가 있다, 문학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스토리텔링이 그 게임 안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을 게임 속에서 더 이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게임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0쪽에 어디 보면 되냐면 어, 두 번째 문단인가? 이를 바탕으로 거기 한번 읽어볼까? 이를 바탕으로 스타크래프트를 비롯한 수많은 컴퓨터 게임은 기존의 미디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보여준다. 여기서 첫 번째 특성이 나타난다. 바로 이야기의 중심 플레이어가 직접 들어가 개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미디어들은 이미 벌어진 이야기를 정리해 나간다. 그런데 컴퓨터 게임에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수용자는 직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움직이고 선택해야 한다. 이 점은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다. 기존의 서사가 남의 이야기였다면 게임에서는 서사는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자, 거의 텔레비전은, 그게 첫 번째 특징이야. 즉 다른 미디어들도 이게 이른바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 게임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가, 준호나? 어, 조금요. 어떻게 조금 이해가 가?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어, 이제, 이제 다른 거시기이긴 하지만, 이제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니까, 어, 나의 세계요. 자, 쉽게 말해서 드라마를 봐, 준호이가. 준호이가 드라마의 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아니요. 못 바꾸잖아. 이미 만들어진 영화, 이미 만들어진 드라마, 이미 만들어진 웹툰을 그냥 준호이는 그냥 뭐 할 뿐이야? 볼 뿐이야. 음, 근데 게임은 준호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게임이 뭐해져? 달라져요. 달라지잖아. 준호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게임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 진행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게임은 뭐야? 내가 준호이가 일방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준호이가 함께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영역이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다른 미디어와 게임이라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됐니? 네. 자, 게임 미디어의 두 번째 특징, 121쪽. 읽어보겠습니다. 게임 미디어의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상호작용성이다.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인간의 의견이라는 말이 자주 듣는다. 단순히 문자를 읽는 게 아니라 지은이의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여 읽어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게임은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예 수행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다. 자,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음, 이게 무슨 뜻이야? 상호작용성을 간다는 게. 음, 자, 요 이야기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째 줄, 171쪽 밑에서 일곱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소설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인공과 등장인물의 의지로 게임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반면 게임 플레이어가 직접
사건에 참여해야만 이야기가 움직이는 구조를 가진다. 이 때문에 플레이어는 소설의 독자보다 더 많은 이야기에 이어들게 됨에 동시에 스스로의 이야기를 창조한 듯한 느낌까지 얻는다. 즉, 게임을 통해 새로운 효과를 만들 수 있어야 이것이 게임의 지닌 세 번째 특징이다. 아, 쌤이 그거는 이제 세 번째 쪽 얘기였고, 그 위에부터 읽어야 되겠네. 열째 줄, 밑에서 열째 줄. 게임의 의미는. 게임의 의미는 상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움직이며 의미를 해석하고 또 스스로의 의미를 만드는 상호작용성에서 생기는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 게임 같은 경우가 어쨌든 너가 혼자 하는 게임이라 할지라도 게임의 파트너가 있잖아. 네, 그 게임의 파트너와 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탁구 게임이 있다. 탁구 게임이 있는데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또는 1인용 게임이 아니라 2인용 게임, 3인용 게임에서 상대방의 어떤 그런 부분들 제대로 잘 파악해야 그 게임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특징들. 그런 점에서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야. 반면에 이건 아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첫 번째 특징과도 사실 이렇게 연결 관계를 갖는 거지.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는 거는 그냥 뭐 특별히 그 상호작용할 게 없다는 거지.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세 번째 특징도 역시 스스로 이야기를 뭐하는 창조하는 게임을 통해 새로운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것들. 요것들도 역시 이제 세 번째 부분인 걸 볼 수가 있고 모든 게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지금 보니까 무슨 그 마인크래프트 알아? 준호는? 네.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여러분 스스로가 그 게임을 창조해 간다고 하는데 그게 맞아? 씨 마인크래프트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어떤 건물을 짓고 뭐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이렇게 새로운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이 게임이라는 미디어는 새로운 미디어이고 그래서 그 전에 미디어와는 다른 어떤 그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또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그러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여기 174쪽. 놀이는 즐기고 해석은 충실하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화한 사회를 읽는 것과 같다. 따라서 게임은 좀 더 비판적인 접근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 가상세계를 다루는 게임은 새로운 기술이나 개념이 현실보다 먼저 등장하곤 한다. 현실에서보다 만들어내기 쉽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가상현실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우리가 가상현실을 통해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가능성은 게임에서 가장 먼저 현실화되고 있다. 개우 게임을 살펴보면 다가올 가상현실 중심의 사회를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이 게임에 대해서 올바른 미디어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가상현실 게임을 하면서 뭘 하라는 거야? 음, 이에 그러니까 뭘 이해하라는 거야? 가상현실 중심의 사회예요. 아니, 그 가상현실 그 게임 하면서 그것들을 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냐면 여기서 보면 어, 새로운 기술이나 개념, 지금 현재에 현실화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어디서는 가능하다는 거야? 게임 가상, 속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그 게임 속에서 지금 현재 없는 어떤 그런 기술을 또는 그 상황을 준원이가 체험하면서 그런 기술이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발전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건 위험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을 그냥 즐기는 거에서만 그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게임을 통해서 현실이 되기 전에.
미리 체험해보고 미리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그것에 대해서 준원이가 판단할 수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즉 슬기로운 게임 생활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 자, 두 번째, 거기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게임에 대한 비판적 는 사회의 문제점을 알 수 있는 많은 단서를 제공한다. 한창 붐을 일으키고 있는 모바일 네트워크 게임은 자동 사냥, 과도한 현금 아이템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돈으로 레벨과 경험치를 세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남보다 높은 지위를 누림으로써 얻는 쾌감은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를 중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 모습을 반영한다. 이게 뭔 교과서에 말이야? 음, 게임도 마찬가지로 음, 남보다 훌륭하면 쾌감을 얻는다. 음.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그것은 좋지 않다. 음. 음,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그, 너도 그거 현질이라고 그러나? 준호이도 네, 현질해? 옛날에 해봤었어요. 옛날에 해봤어. 요즘은 안 해? 어, 요즘은 새로운 게임 하긴 하는데 음. 그 게임은 현질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그 물질 만능주의. 남들은 막 시간 들여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돈 내고 그냥 그 바로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뭐 이렇게 아이템을 딴는 것 같은 거 딴다던가 이것들이 현실에서의 어떤 그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것들이 게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게임 현실에서도 그런 건 문제가 있듯이 게임에서도 그런 건 문제 있다는 어떤 그런 비판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바로 비판적 접근이라는 거예요. 또는 게임은 결국 너가 승리하려고 하는 거잖아. 게임을 막 그렇게 몰두하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재밌어서 이게 이유도 있겠지만 자기 등수가 막 레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쾌감을 느끼잖아.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 현재 사회가 어쨌든 내가 쟤보다 시험을 더 잘 봐야 돼. 내가 경쟁에서 쟤를 이겨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게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게임에서 투영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듯이 게임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역시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책의 저자는. 어때? 준호나? 게임을 이렇게 해야 돼? 게임하면서?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 어, 근데 응, 이런 지위 높은 거 말고 응, 이런 스킨 이런 거 사는 거 응, 예뻐서 하는 거는 응, 취미에 투자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응.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그 행위 그 자체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너가 이건 괜찮은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의식하면서 판단하면서 게임을 해야 되냐고. 이 저자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냥 게임을 즐겁게 하는 거에서 머물면 안 된다. 그 게임이 어떠한 그 비판을 받아야 할 점들이 있는지, 그 게임이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도 너가 생각하면서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아까 너가 현질을 하면서 어 근데 뭐 예뻐서 소장 가치가 있어서 산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허용이 되는 건가? 아니면 이 역시 내가 무슨 그 게임에서 어떤 그런 마케팅에 내가 넘어가 가지고 어 내가 그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준원이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럴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이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다른 반박할 얘기가 있는 건지, 어떠냐는 얘기지, 준호는. 아, 어, 준호이가 친구들하고 게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지. 네.
주로 게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해? 어, 그냥 이때 게임 하자고. 물론 게임 하자고 얘기하는데 그 게임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없어. 뭐 게임을 비교해서 야, 이 게임 막 그래픽 죽이지 않냐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야, 이거 너 여기서 레벨업 하려면 뭐 어떻게 한다고 기술을 공유한다던가 뭐 그런 얘기 안 해?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냐고 주로. 게임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어, 뭐 새로 나온 거 있으면 응, 그거 샀냐, 이런 거 응.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새로운 게임과 관련돼서 어떤 그런 정보를 교환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을 할 거란 얘기지. 근데 그걸 더 넘어서서 그 게임에 담긴 어떤 그런 아까 말했듯이 사회적 의미라던가 그 게임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라던가 그 게임과 사회 현상과의 관련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 있어 혹시? 그런 적은 아직 없어요. 음.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그러한 논의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준원이가 그런 얘기를 꺼내면 어떨 것 같아? 친구들 사이에 그런 얘기, 친구들과 게임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나눈다라면 친구들이 호응할 것 같아? 아니면 넌 아주 이상한 놈으로 볼 것 같아? 어, 게임에 안 껴줄 것 같아요. 게임에 안 깨줄 것 같아, 아예? 그건 아닌데, 아,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조금 그런다는 게 무슨 뜻이야? 즐겁게 게임하는 건데, 어, 여기서 그 소리 하면은 분위기를 좀 깨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반론을 하라는 거야, 준호나. 이 책의 저자는 놀이는 즐기고, 근데 놀이는 즐기고 있는데 준호이는 놀이는 즐기고, 즐겼으면 됐지. 뭘 또 필요하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마 다수일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슬기로운 게임 생활이 되려면 즐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어떤 게임이 인기야. 그럼 그 게임의 인기의 비결은 무엇인가? 또 가끔 그 게임 회사가 좀 이렇게 부당해갖고 그 게이머들이 막 들고 일어선 적 있는 거 혹시 알아? 뭐 불매운동도 하기도 하고 막 그 게임 회사한테 막 엄청 막 항의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 있었던 거 혹시 알아? 과거에? 아니요. 그게 뭐였냐면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을 뭐 이렇게 돈 주고 구매한 거 하는데 특정 아이템이 너무 안 나온대 확률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특정 아이템을 구하려고 다른 거 랜덤으로 이렇게 뽑는 건가 보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이렇게 뭐야 사게 만든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게임 회사가 너무 자기들 돈만 벌려고 그 마케팅을 너무 이렇게 나쁘게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그 비난하고 비판했던 적이 있거든, 과거에. 그런 얘기 음, 들어본 적 없어? 네. 음. 아니면 이제 게임과 관련되어서 게임의 어떤 그런 내용이라던가 그런 점에서 이 게임이 너무 뭐 선정적이라던가 아니면 이 게임이 너무 이제 폭력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 비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니면 게임이 어떤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 역사가 사실과 관련 없어 왜곡하고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준원이가 이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라는 것들도 이제 준원이의 선택이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게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준원아? 아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원이가 이제 읽었으니까 보이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알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게임을 이렇게 보면서도 준원이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게임을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뭐 게임을 즐길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준원이가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데 준원이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거지. 나는 왜 게임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게임 회사는 나를 게임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떠한 장치를 쓰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도 준원이가 이렇게 바라본다라면 그것이 바로 이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슬기로운 게임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준원이가 또 얘기했던 것들이 왜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인 건가라는 제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뭐 지금도 잠깐 했으니까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했던 얘기가 패러디 얘기였지. 자, 책 네. 95쪽이고 패러디가 뭐야? 패러디요. 음.
어, 어떤 뭐가 있으면 그거를 음, 다른 느낌으로 따라하는 거요. 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97쪽에 은유와 상징 그리고 패러디라고 되어 있어서 그 개념들이 여러분도 국어 시간에 또 이렇게 배우는 개념이기도 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은유. 은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 은유법. 은유가 뭐야? 준호나? 네가 이해하고 있는 은유는? 어, 내 호수는 마음이다. 근데 아, 내 네. 호수는 마음이다야? 내 아, 내 마음. 마음까지? 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음, 은근하게, 비유해서 음, 은유법이요. 내 마음은 호수다가 이제 은유법인데 뭐를 뭐에다가 비유한 거야? 마음을 호수요. 마음을 호수에다 비유한 거야. 그럼 그게 무슨 뜻인데? 내 마음은 호수다라는 게. 호수같이 넓다? 호수같이 넓다. 호수하고 바다의 가장 큰 차이를 혹시 알아? 파도가 있다, 없다? 호수는 파도가 일지 않지, 보통의 경우는. 바다는 이제 파도가 있는 데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호수는 우리가 뭐야? 잔잔하다라고 보통 생각해. 잔잔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호수다라는 것들은 내 마음이 뭐하다? 찬찬, 평화롭다. 잔잔하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얘기할 때 내 마음 호수다라고 했는데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하다. 내 마음이 잔잔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호수에다가 보조관념, 호수에다가 내 마음이라는 원관념을 뭐 하는 건가? 비유하고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들. 이것들 우리가 이제 은유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면에 상징은 음, 뭘 보고 상징이래? 어, 자, 97쪽에 원장님, 아래쪽에 그 파란색 글씨 써 있는 거 아랫부분에 상징에 대해 설명 나오지. 상징은 뭐래? 원관념이 숨고 부정관념만 나간 형태요. 그 무슨 말이야? 온관념이 숨고 보호조관념만 나왔다는 게. 음, 평화는 비둘기라고 할 수 있는, 음, 어, 사회적으로 오래 사용되면서 원관념이 숨은 관습적 상징이에요. 음. 그래서 아까 너가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했잖아. 네, 그때 내 마음이라는 원관념도 나오고 원래 너가 얘기하고 싶어도 나오고 호수라는 보조관념, 빗대는 것도 나오고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온다고. 뭐는? 은유, 은유, 은유는. 네, 근데 상징은 이 둘 중에 뭐는 안 나온다는 거야? 원관념, 마음은 안 나와. 그냥 호수라고 하는 거야. 근데 호수라고 했을 때 우리 사람들에게 당연히 드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게 상식이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올림픽 개막식 때 비둘기를 이렇게 날려 보낸단 말이야. 응? 근데 비둘기를 날려 보내는데 사람들은 비둘기를 날려 보내는 걸 보면서 다 그냥 비둘기 날리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평화요. 평화를 기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그것만 비둘기만 딱 보면 평화가 떠오른다던가 십자가를 딱 보면 뭐가 떠올라? 예, 예수님. 예수의 죽음, 예수의 어떤 그런 헌신 이런 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말했던 예수 안 나와. 그냥 십자가만 나오는 거야. 예수의 죽음 안 나오고 십자가만 나오는 거야. 평화라는 말 안 나와. 그냥 비둘기만 있는 거야. 근데 비둘기만 있어도 십자가만 있어도 원관념인 평화라던가 아니면 예수의 죽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 이러한 기법을 활용한 게 바로 뭐다? 상징이다라는 얘기. 됐니?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은유와 비유가 또 광고에 어떻게 쓰이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01쪽. 그렇다면 패러디는 뭐냐? 패러디는
패러디가 뭐야, 한마디로. 백이 쪽 부분, 백이 쪽에 나오네, 백이 쪽. 어, 101쪽이요. 백이 쪽. 아, 원래 유명 작가의 시의 문체나 운율을 모방하여 풍자적 또는 조롱 삼아 꾸민 익살스러운 시문이요. 어.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어, 따라한 거요. 그냥 따라하는 거면 안 되지. 익살스럽게 자, 백이 쪽에 따라한 나오잖아, 백이 쪽에 둘째 줄에. 기존의 것을 베끼면서 웃기게 비꼬은 것이요. 쉽게 말하면. 아까 이제 준호이가 앞에서 말한 거 좀 어렵게 공식적으로 말한 거고, 쉽게 말한 거는, 자, 패러디가 되려면 첫 번째, 기존의 것이 있어야 돼, 기존의 것이. 기존의 사진, 영화, 뭐 이런 뭐 대본 뭐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기존의 것을 그대로 베끼면 그건 패러디가 아니지. 그건 뭐 표절이지. 근데 기존의 것을 베끼는데 어떻게 베껴야 된다고? 음, 웃기게 비꼬는 것. 웃기게 비꼬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뭐 그 비난하고 이런 건 그건 패러디가 아니야. 패러디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웃음, 뭐 그게 뭐 쓴웃음이 됐든 무슨 웃음이 됐든 어떤 웃음 지을 수 있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비꼬아야 돼, 비꼬아. 비꼰다는 말 알아? 네,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풍자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뒤집어서 대상이 감춰진 면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패러디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디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준원이 그거 잘, 못 보게 돼 있나? 뭐, SNL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있는 거 혹시 알아? 들어봤어요. 뭐, 세르데이 나이 투나잇인가 뭐 해서 원래 그게, 미국의 어떤 방송국에서 하는 건데, 그 포맷을 우리나라가 사와가지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하는데, 그 SNL 프로그램을 보면 패러디가 정말 많아. 어? 그래서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닮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하는 거를 이렇게 뭐야, 우스꽝스게 패러디하고. 최근에는 가장 핫한 인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최근에 누구였어? 한강이요. 어? 한강이요. 그렇지. 그래서 한강을 또 어떤 개그맨이 패러디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웃음을 주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게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패러디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3쪽에. 그런데 이 패러디란 부분들이 문제가 되더라는 거야. 패러디와 뭐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 표절, 표절과 구별되지 않아서 그래. 그 표절과 패러디의 차이는, 음, 어, 표절은 따라 해가지고, 표절은 원본을 그대로 베끼는 거야, 베끼는 거. 그대로 베끼면 표절이야. 근데 패러디가 되려면, 허락을, 허락받아도 그대로 베끼면 표절인 거지. 자, 103쪽에, 물론 뭐 그 돈을 내고 그거는 이제 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이렇게 정식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패러디가 되는 건 아니야. 103쪽 밑에서 여섯째 줄, 다섯째 줄 읽어보면 패러디와 표절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어, 103쪽 밑에서 둘레 일곱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영화를 패러디로 한 광고는 표절 광고와는 구분한다. 구분해야 한다. 표절 광고는 원본을 그대로 베껴서 사용한 것이라면 패러디 광고는 원본을 베끼지만 색다른 관점에서 접근한다. 지금 그 문장 읽어보면 차이를 알 수 있지 않아?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표절은 그대로 베끼는데 음, 패러디는 색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요. 그렇지. 색다른 관점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패러디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백사 쪽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패러디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 그림 보니까. 배고픈. 배고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과거에 이제 베스트셀러 된 적이 있으니까 그 책의 말을 약간 이제 뭐야? 인용한 건데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배고프니까 청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요게 단지 이제 그 말만 흉내낸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 배고프니까 청춘이다? 현재 배달의 현재 청년들이 어떻다는 거야? 배고파요. 왜 배고플까?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어? 일을 못해, 아니, 일자리를 일이 구하기 안, 힘들다는 얘기야. 요즘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드니까 청춘 남녀들 중에 일자리를 못 구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배고픈 그런 상황이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배고픔과 청춘이라는 거는 단지 그냥 이렇게 말을 흉내낸 게 아니라 우리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어두운 어떤 측면들 그런 단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패러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음,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우리가 조심할 때 패러디냐 아니면 혐오, 혐오냐의 그 차이를 구분짓는 거. 그래서 패러디는 힘센 사람, 권력자 이런 사람을 잡아서 놀리면 그건 패러디야. 풍자야. 근데 힘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뭐야? 희롱하면 놀리면 그럼 그거 뭐라는 거야? 어, 패러디가 아니라 표, 혐오적인 표현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꼬는 건 똑같아. 어? 그런데 권력자 더 힘센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들하면 풍자고 패러디라고 할 수 있지만 어, 힘 약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을 혐오하는 가해하는 그런 또 행위라고 해서 그것들을 이제 구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니 누구를 하고 어떠냐 뭐야 그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비꼬면 되는 거지 웃기면 되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거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때, 준원이는? 어디가 맞는 것 같아? 어, 그래도 음, 원 작자의 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동의는. 패러디 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어, 뭐든 일단 음, 동의는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지. 그럼 뭐 개그맨들이 어떤 사람들 흉내내고 이런 것도 나 당신 흉내낼 거야라고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네, 근데 그걸 동의를 해줄까? 어, 그 사람을 비웃고 비난하는 내용들인데 동의해 줄까? 정치인들을 패러디해서 막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러는데 정치인들이 그걸 동의해 줄까? 아니요, 자기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데? 아니요, 그러면은 그럼 패러디가 위축되는 거 아니야?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러디를 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준원이는? 어, 만약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왜 그것들이 필요한 건가? 왜 허락을 받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마트에서 얘기해 주면 선생님이 준원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음, 허락 안 해주는 거면은 음, 좋지 않은 걸 아니까 음. 안 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할 그런 권리도 있는 거 아니야?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음, 대통령이 잘못하는데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 그러면은 음, 네, 패러디하지 말고 음, 그냥 다 까놓고 안 좋은 거 얘기하면 음. 되는 것 같아요. 아예 노골적으로 까놓고 얘기해라. 네, 근데 왜 패러디를 할까? 사람들은? 그게 예를 더 흥미를 끌 수 있어서요.
그럼 흥미를 끌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을 널리 알리는 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준호나? 준호 어떻게 생각해? 어, 근데 응, 그렇지 않으면은 응, 그 어떤 논란이 있었는데 응, 어쨌든 그 한강 작가 어, 그 그래, 그래. 하다가 응, 이제 그쪽에 맞춰주면은 응, 착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음. 아무래도 일단 허락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강 작가를 패러디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SNL에서 어떤 그 개그맨이 나와갖고 한강 작가의 그뭐 느릿한 말투라던가 눈을 이렇게 뜨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흉내냈거든, 사실은. 그것도 그 작품에서 이렇게 패러디했거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강 작가를 이렇게 모독한 거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 SNL에 욕 엄청 먹었어. 근데 한편에서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높아진 거고 그러면 이제 한강 작가 역시 이런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권력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풍자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야? 또 그렇게 패러디를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 거 아니야?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아? 준호나? 어떻게 생각해? 그런 반론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는 또 한강 작가가 응, 이런 패러디를 허락해도 좋다고 응, 할 수 있으니까 응. 일단 그냥 허락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준호님께서 어쨌든 패러디에는 허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선생님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반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허락하는 건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또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 이런 패러디 자체가 너무 많이 위축될 거다. 그래서 패러디가 갖는 어떤 긍정성들, 비판성들, 뭐 웃음, 이런 코드를 놓고 봤을 때, 패러디는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아까 준호이가 말한 대로 그로 인해서 어쨌든 기분 나빠할 사람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준호이는 또 주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유와 상징 그리고 패러디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한 10분 남았네. 자,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냐면 다 알지만 잘 모르는 미디어 생활, 미디어 장르 해가지고 우리 아까 5장에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는 뭐가 나와? 어, 알고 나면 더 재밌는 미디어 생활이요. 아니, 아, 1장. 저기 제3부. 다 알지만 잘 모르는 미디어 생활. 3부 1장. 어, 아, 어, 아, 음, 편집에 속지 마라 뉴스요. 이게 뭔 말이야? 편집에 속지 마라 뉴스 이게 무슨 말이야? 뉴스가 음, 이렇게 과장되게 해석한 걸 수도 있다. 음. 요. 자, 편집에 속지 마라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그 편집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111쪽 보겠습니다. 자, 밑에 셋째 줄 뉴스로 보도되는 사건들의 특징 첫 번째 뭐? 110쪽이요? 111쪽. 아, 흥미성이요. 음, 흥미로워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클릭해서 보지. 두 번째가 영향성이요.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영향성. 세 번째가 근접성이요. 근접성.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 어떤 그런 일들인지. 네 번째가
저명성이요. 저명수, 유명한 인물에 관한 건지, 유명한 기관에 관한 건지. 다섯 번째가 사회성이요. 아닌데. 사의성이요. 아니야. 사자가 아니야. 시의성이요. 시의적절한 건가라는 분에서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나. 아무리 흥미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너무 옛날 거면 그러면 시의성이 떨어져 갖고 그러면 이제 보도하는 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 뉴스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그리고 지면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많은 뉴스들 중에서 뭐가 과연 뉴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분의 판단의 기준이 지금 말했던 흥미로운가, 얼마나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가, 가까운 곳에서 이러한 일들인가, 우리가 주변에 관련된 일이라는 말 뜻이야. 그다음에 얼마나 그 유명한 저명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 사건이 얼마나 지금 그 시의적절한가, 그 때를 놓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뉴스 가치를 평가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뉴스를 하는데, 자, 뉴스가 우리에게 오는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관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 일곱째 줄. 뉴스는 여러 관문을 거쳐서 우리 앞으로 오게 된다. 기자가 어떤 사건을 취재하면 신문사에서는 편집회의를, 방송국에서는 보도국 회의를 한다. 이 회의를 통해 어떤 사건을 보도할 건지 결정되며 뉴스 내용을 수정할 때도 있다. 또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도할지도 달라지는데 중요도에 따라 분량과 순서가 정해진다. 이렇게 뉴스를 선택하고 수정하면 뉴스의 성격과 비중을 결정하는 과정을 게이트키핑이라고 한다. 요 단어 기억해 둬야 됩니다. 뭐? 게이트키핑. 게이트 키핑이 뭘까? 음, 뉴스의 성격과 비중을 결정하는 과정이요. 음. 그 기자가 취재해서 기사를 쓴다고 해서 그게 다 뉴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기자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작성을 하면 그거를 신문사 편집부가 있어. 편집국이. 편집국에서 그걸 그대로 실을 건지 아니면 뭐 수정을 지시할 건지 보완을 지시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얼마만큼의 양으로 할 것인지, 어느 순서에 배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게이트 게이트키핑. 키핑이라고 그래. 자, 게이트 키핑이 갖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음, 음, 그, 그, 다른 중요한 것도 응, 있는데, 응, 다른 더 중요한 것 때문에 빼버리는 경우요. 응. 자, 그 게이트 키핑이라고 하는데 그 게이트 키핑이라는 거는 결국은 누가 걸러내 준 거잖아. 그러니까 준원이가 알고 싶은 걸 다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신문사에서 걸러낼 때, 준원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 판단하는 것들과 다르다라면, 게이트 키핑에 의해서 준원이에게 그것들이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 게이트 키핑하는 그 편집국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사상이라든가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그걸 이렇게 배제해버리면 독자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반면 게이트키핑이 갖는 장점은 뭘까? 더 응, 이제 고쳐져가지고 응, 정확하게 전달. 그렇지.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 여러 과정과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혹시 그게 오보가 아닌지, 잘못된 보도는 아닌지, 그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할 어떤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들. 그러면 그런 점에서는 또 게이트 키핑이 갖고 있는 장점이 되는 거고, 또 게이트 키핑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다 보니까 전문가가 엄선해서 우리에게 뉴스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제 신뢰성이 높아지는 또 그런 부분들이 게이트키핑이 갖는 중요한 장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4쪽에 보면 인터넷으로 진출한 뉴스 바로 위에 두 줄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줄부터. 이렇게 뉴스는부터. 어, 113쪽이요? 114쪽에, 아, 어, 다섯째 줄, 여섯째 줄, 두 번째 문단, 언론사에서는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언론사에서는 여러 관문을 거쳐 사람들에게 필요한 뉴스를 제공한다. 뉴스를 본 사람들은 뉴스에 담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 여론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뉴스는 우리 사회에서 함께 생각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정한다. 이런 뉴스의 기능을 의제 설정이라고 한다. 뉴스가 특정한 문제를 의제로 만들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을 지닐 수 있다. 어, 여기서 나오는 또 용어 하나가 있었지. 뭐? 의제 설정이요. 의제 설정. 즉, 그 방송국에서, 그 신문사에서 어떠한 의제를 설정해서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룰 거냐에 대해서 아무도 그럼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뉴스 그 신문사마다 방송국마다 결국은 의제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119쪽 보겠습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뉴스 선정 과정에서는. 뉴스 변경 과정에서는 대기업이나 권력기관, 시민단체의 요구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우리가 언론사에서 보도한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는 이유다. 그 뉴스가 왜 선정되었는지, 왜 중요하게 혹은 덜 중요하게 보도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뉴스 뒤에 숨어있는 생각들을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정말 더 필요한 뉴스와 쓸모없는 뉴스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 세상을 좀 더 바로, 바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뉴스를 그냥, 이런 소식이 있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데서 머물지 말고, 이 책의 저자는, 왜 이 신문사는 이런 뉴스를 내보내는 걸까? 왜 요즘 이게 가장 큰 사회적 의제인 걸까? 이게 과연, 의제 설정이 과연 맞는 건가? 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따져보면서 읽을 때, 또는 그 뉴스를 발행하는 그 신문사가 어떤 성향의 신문사인 걸 알게 되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그 뉴스를 소비할 수 있다는 거야. 뉴스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식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똑같아. 아까 게임에 대해서 그냥 즐기기만 하지 말고 게임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슬기로운 미디어에서 이렇게 슬기로운 게임 생활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역시 여기 뉴스 같은 어떤 그런 미디어를 접근할 때도 왜 그 방송국은 이런 뉴스를 집중적으로 나갈까? 왜 의제 설정을 이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미를 너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방송국이나 신문사의 의도도 한번 따져보고 이럴 때 역시 뉴스를 더 잘 소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또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른바 가짜 뉴스라고 하는 부분들, 그것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120쪽 보겠습니다. 소수쪽 읽어보겠습니다. 120쪽, 첫째 쪽. 122쪽, 아, 122쪽.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짜뉴스는 상업적 또 혹은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는 의도를 갖고 정보를 준다면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다. 거짓말이 뉴스를 포장내면 우리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상업적 정치적으로 속이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 뉴스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 보면 다섯째 줄, 여섯째 줄이구나. 기본적으로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뉴스의 출처가 분명한지, 뉴스를 제공한 플랫폼 등은 적절한지를 살펴보고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한다. 출처가 어디냐, 어디서 그 나온 그 뉴스냐라는 부분들에서 그걸 누가 썼느냐, 이러한 출처나 그 기자나 이런 것들을 봐야지만이 그게 가짜 뉴스인지 아니면 믿을 만한 뉴스인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거기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정보가 조작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미디어가 내놓는 뉴스들은 모두 믿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인지 어떤 맥락에서 생기는 뉴스인지 등을 반드시 짚어보아야 한다. 결국 뉴스도 바라볼 때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뉴스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는 뉴스 외에도 광고라던가 영화라던가 웹툰이라던가 이러한 그 미디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고 그러한 미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럴 때야만이 비로소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원이가 이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어, 아까 말했듯이 가짜 음. 뉴스나 그런 걸 잘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준원이가 그냥 단지 이게 주면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보다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갈래라는 책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갈래라고 해서 제목에서 약간 뭐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소설책, 문학책이에요, 문학책. 그래서 아마 좀 쉽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준원이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